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축구 이야기 샤신 레드제민 류블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중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질문들, 우리 옐카 축구 팬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옐카 3 시청자 센터 축구편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패드리! 네. 근데 오늘 진행 잘 못하면은 네. 뭐 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절 패시면 됩니다. 자, 제 질문. 류블루는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아니 근데 답해주세요. 예. 그 댓글창 아무리 봐도 재민이 형이 잘생겼다는 얘기 있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취향은 그런 게 다양하거든요. 아니, 있었어요? 재민이 형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좋다. 나 지금 헛개수 옷을 잘 좋아. 입는다 이거지. 말이 나온 김에 레드재민 옷은 본인이 코디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일단 구매는 그 같이 사시는 분께 맡기고요, 제가. 코디는 제가 합니다. 이야.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구매가 중요하죠. 카드를 딱 주면서 계산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도 저 와이프가 계산했어요. 근데 원래 계산은 다 와이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오늘 축구 이야기하는 거 맞죠? 네. 아니 요 질문에 답한 거잖아요. 예. 예. 자, 이제 진짜 축구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찬 질문들 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옐카가 아무래도 축구 이야기와 야구 이야기를 함께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독카우님이 이적료 관련된 야구는 FA가 되건 뭐 이적료라는 개념이 크게 없잖아요. 근데 축구는 왜 이적료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럼 역으로 네. 물어볼게요. 왜 야구는 이적료를 끼지 않고 선수가 왔다 갔다 해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네. 굉장히 불성실하다 그럴 거예요. 축구는 늘 그래 왔으니까. 그게 룰이니까요. 제 어떤 본질적인 이해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야구는 저는 중앙 집권형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구는 지방 분권형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구는 보다 이제 닫힌 경제라고 생각하고요. 축구가 네. 좀 열린 경제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열린 경제죠.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구단 주고 우리 블루 선수가 우리 구단의 선수이고 이 사람 계약 기간이 한 3년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광용 씨가 이 블루를 이광용 씨도 구단 준데 블루를 데려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광용 씨가 저한테 돈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축구는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구와의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야구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9시즌 뭐 있어야 뭐 FA 풀리고 네. 그런 거 자체가 누구와의 약속이죠? KBO와 야구 선수들 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야구는 이 리그에 일단 뛰어드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팀워크도 계약과 약속이 있지만 KBO라는 중앙 집권형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조직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야구는. 그러면서 매사의 모든 일을 이 KBO에서 이제 관할하고 통제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도 현금 트레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기는. 예. 네, 현금 트레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에서 말하는 이적료나 이적료죠.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대신 야구는 현금 트레이드라는 걸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KBO가 이거 자꾸 모 구단은 선수를 계속 현금 트레이드로 막 내보내려고 막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겠어 하면은 못 하죠. 네. 어쨌든 야구는 현금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KBO가 그거를 관리를 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있어요. 중앙 집권형. 네. 예. 정말 아주 기초적인 룰을 어긴 상황이 아니면 구단 간에 예를 들어 블루 선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뭐 얼마를 주고 이런 데 있어서 뭐 FIFA나 뭐 UEFA가 뭐 간섭하는 거 있습니까? 간섭할 게 없는 거죠. 우리끼리의 이거는 저 선수에 대한 어떤 거래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가 보다 그냥 보편적이고 통념적인 관념에 입각해서 저는 더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이제 축구에서 샤신께서 일어나는 거래가. 말씀하신 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야구는
그 사실 글로벌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각각의 리그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축구는 200개 넘는 나라의 어떤 FTA, 자유무역 그 안에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 이런 뭐 거 같아요. 그런 네. 거네. 일단 그럼 개념 자국. 그렇게 네. 하는 또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죠. 야구는 이른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 아닙니까? 전체 이제 그 가맹점의 최고 어떤 오리지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가맹점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구는 강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맹점을 뭐 이제 도마다 하나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구성을 했을 때 계속 이 팀들로 그냥 끝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예를 들어 이 팀들 가운데 어떤 한 팀이 혼자서 무지하게 돈이 많고 돈을 많이 써. 그래서 막 각 팀의 에이스를 그냥 돈 주고 다 데려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구의 정점에 있는 그 최고의 그 오리지널 가맹점 주는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팀 간 이제 전력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거의 우승은 그렇게 돈으로 계속 상대팀 에이스를 뭐 여러 명을 데려다 놓은 그 팀이 우승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강등이라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약한 팀이 도태되고 신선한 팀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야구는 한 번 이 가맹점 권리를 주면 계속 이 상태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력 차이가 월등하게 나버리고 이러면은 사실은 어떤 리그의 흥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어떤 전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KBO는 많이 마련하고 있죠. 근데 축구는 예를 들어 어떤 한 팀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에이스 내주고 막 계속 전력이 약화되는 팀은 그 판 것의 대가로서 강등되면 돼요. 축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한 얘기 같지만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내주면 강등되면 되고 뭐 그렇게 사간 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공을 하면 되고 만약에 성공 못했을 경우에는 이 클럽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락티코스 만들어놨다고 트로피가 꼭 따라오진 않잖아요. 또 맞아요. 축구는. 예. 그러니까 돈 쓰고 싶으면 써.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두 구단끼리 거래를 해. 축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그래서 약해진 팀 강등돼 그럼. 그 축구는 그런데 야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스타일이 다른 거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발한 프로 스포츠 리그는 리그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클로즈드 리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굉장히 닫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제도 없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경쟁 리그 없어. 그렇기 때문에 리그와 구단이 고용주가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유럽에서 시작한 리그들은 자유시장이죠. 완전히 자유시장이고 갈 리그도 많고 갈 수 있는 팀도 많고 고용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위아래는 승강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옆으로 퍼지면은 이태리,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뭐 너무 많은 그 리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고용주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LS가 이 영국 스포츠와 미국 스포츠의 중간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축구 네. 리그가 예. 축구 리그지만 승강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축구팀이지만 미국 야구팀하고 조금 비슷한 게 이 팀들이 다 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강등이 되면 주주의 이익이 떨어지면 리그의 이익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MLS 사무국이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MLS는 사무국을 통해서 리그 사무국을 통해 일종의 연맹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돈은 잘 벌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도 국가대표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아마 바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료의 차이에서 이어진 게 그러니까 MLS가 단순히 그냥 뭐 장사 잘하는 리그가 아니라 사실 미국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축구에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풀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 제한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수준이 높아요. 이적료라는 이게 화두 하나로 어마어마한 이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어떤
아 역시 존경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드래프트가 있고 네, 없음의 차이인 그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한 중앙 집권형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드래프트를 하려면 일단 그 관할 연맹 그 최고의 가장 높은 가맹주한테 얘기를 해서 나 이제 이 리그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라는 게 물론 뽑지만 그 가맹주가 이 선수들을 자기 소유로 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제 지역별 가맹점들의 이 선수들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순번대로. 네. 그런데 번호표를 주고. 유럽 축구나 일반적인 축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K리그도 옛날에 이제 예전에 90년대 드래프트 했던 적이 있지만 그 드래프트 거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또 또 있었던 전설적인 우리 황선홍 선수도 있죠.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축구에서는 드래프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 이적료나 모든 이 재반 문제들이 다 같이 가는 문제라고 봐요. 예. FA를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예전에도 축구에서도 선수 보유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FA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3년 예를 들어서 홍재민과 3년 계약을 맺었는데 3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종의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한 1900년도 후반 때 한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6, 70년. 예, 뭐 조지 이스텀인가 그 선수가 나오고 그 뒤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보스만이 나와서 그 FA제도 했는데 이게 드래프트 제도가 남아있던 나라들은 보유권이라는 게 살아 있습니다. K리그도 이제 거의 없어지기 직전인데 보유권이 살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두카우님의 이 질문이 자, 이제 집에 가자. 엄청나요. 할 거 다 했다. 아 그리고 이분은 아이디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옐카와 어울리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데 SK 와이번스와 FC 서울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님이 연령별 대표팀 20세, 23세 정도까지는 한국 축구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성인 레벨에서는 왜 그 정도의 모습이 안 나올까? 그 정도 결과를 얻지 못할까? 예, 이런 질문입니다. 예. 좀 아, 뭔가 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거는 그 한국의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예. 자, 그러면 예. 야 임마! 근데 언론이요? 쓰신 기사를 보면은 누가 더 그런 기사를 많이 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 개혁될 대상은 이쪽인 거죠? 어차피 이게 검색 돌려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검색해 보세요. 네. 어느 쪽이 개혁해야 될 대상인가? 예. 누가 더 적폐인가? 연령대 대회에서 한국이 비교적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연령대 대회에 이른바 축구 강국에서는 이 톱 클래스 선수들은 나오지 않죠. 다른 나라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신경을 쓰지 않는다기보다 이른바 축구 강국에 해당 U17, 18, 19, 20, 23 그 레벨에서 그 그룹에 있는 선수들은 이미 성인 무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나이 대회는 출전을 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이제 좀 이미 스타가 된 주력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성인 무대에서 뛰기 시작하는 선수들은 사실상 리그 일정 소화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잘 놔주지 않아요. 그런 선수들은. 2017년 신태용 감독이 우리나라 그 지휘했던 네. U20에서도 우리나라 홈에서 열렸었잖아요. 우리나라 당시에. 홈이었죠.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는데 잉글랜드에 그때 그 나이 때 가장 잘 나갔던 선수가 레시포드였거든요. 마커스 레시포드. 그러니까 당시 영국 잉글랜드에서 그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랬어요. 선수 차출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레시포드도 부르고 싶고 이런 선수 다 부르고 싶은데 팀에서 놔주지 않고 협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야 건드리지 마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한국은 어떤 그런 선수 차출에 있어가지고 구단과 협회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서라는 거는 당연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연령대 대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선수들이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레드제민이 얘기한 그 저쪽 현실적인 냉정한 지점. 예. 저쪽 애들은 센 애들이 안 나와요. 예.
여기에 하나 저 플러스 네. 제가 하는 거는 하나죠. 하나예요. 가지수로는 하나예요. 그 뭐냐면 축구에만 이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반 문화 많은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는 약간 어떤 패단이 있냐면 항상 그 어떤 대회를 해요. 그러면 그 대회에 최적화된 완성품을 항상 선호해요. 우리는 매 연령 어린 이 시절부터 모든 대회에서 완성품 내보내서 뭔가 성과물을 가져오기를 너무 바라는 문화예요. 결과지상주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요즘 이제 지도자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또 독일에서 오신 그 발전위원장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매번 강연할 때 보여주는 그 사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두 명의 골키퍼가 있는데 그 어린 선수들이에요. 한 10대 초반 그 정도 됐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키가 작아요. 한 선수는 거의 뭐 한 180 넘고 한 선수는 정말 뭐 저보다도 작은 수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선수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큰 선수 얘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 요 작은 선수가 티보 크루투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는 보면은 이 선수가 별거 아니게 보여요. 이 선수에 비해서. 어린 그 나이에 비해서는 뭐 이 선수는 아직도 작고 이 선수는 엄청 크고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포텐셜을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저 발전위원장도 계속 하거든요. 지도자 놓고 이렇게 강연할 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한국도 축구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포텐셜을 보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기본을 중시하는 문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험에 나올 공식만 외워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학 이후에 우리가 노벨상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왜 못 따죠? 그런 게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충만하면 이런 부류들은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항상 그때 그냥 성적과 공식과 그냥 우겨넣기와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후에 좋은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축구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K리그와 관련해서 또 있어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몇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영수님과 안종구님 대구에서 활약하는 K리그를 소위 씹어먹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세징야 선수 귀화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은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 전남에서 뛰었던 마시엘, 2002 월드컵 전에 그 얘기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뛰었던 모따 선수 귀화 얘기도 있었고, 애닝요 선수도 귀화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지금 세징야까지 20년 정도 계속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더 많아요. 뭐 조나탄 선수도 얘기 그러니까 나왔던 적이 그것도 있고, 뭐 예전에 라돈치치 선수도 있고. 90년대에 일본에서 뛰었던 라모스 선수, 라모스도 있죠. 그리고 로페즈 선수, 실제로 국가대표팀에서 골도 넣고 월드컵도 갔던 그런 선수들이고, 중국도 좀 적극적으로 귀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류블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미 귀화 선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라거나 선수도 축구가 있고. 네. 한국에서 가지는 상징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축구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 저는 그게 애닝요 선수 건이라고 봐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전북 현대가 외국인 선수 하나 쿼터를 줄이려고 했냐 맞냐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그거잖아요. 한국어 할 수 있느냐? 한국을 사랑하면 왜 한국어를 아직도 배우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세징야가 물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일반 귀화를 할 수 있고 어려운 과정이 남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정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거는 축구라는 거는 그래도 한국이 국기고 우리가 남과 싸우는 거 아와 피아의 대결이 됐을 때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 한국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그 팀이 치르는 A매치를 관통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가치가 내셔널리즘이 아닌가. 그렇죠. 그 생각을 사실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세징야 선수는 그 어떤 예전의 사례들보다도 저는 귀화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1번 마실 사례. 마실 사례는 많이 이것도 보도가 된 겁니다만은 결국 그때 우리에게는 사실 또 2002년 우리 개최하는 월드컵에서 성적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마시엘 선수가 단연간 K리그에서 보여온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이 선수 뽑으면 우리가 수비가 좀 강화가 될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거를 히딩크 감독이 최종 단계에서 안 한 이유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한 거죠. 게다가 우리 팬들은 그 일본이 그 브라질 선수들을 월드컵 때마다 한 명씩 계속 차례차례 귀화를 시키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좋게 안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시엘 선수가 우리 선수들보다 3배, 5배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어떤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라고 아마 히딩크 감독이 이제 최종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세징야 선수가 활약하는 지금 이 시대는 예전 같은 저는 문화적 배리어, 문화적 장벽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TV에 나오는 저 외국인 뭐 연예인 뭐 비슷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2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마시엘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때만큼의 문화적 장벽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세징야는 지금보다 유리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라돈치치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라돈치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나름 한국말로 농담도 하고 다니고 엄청나게 잘하죠. 신태용 감독한테 거의 반말하고 뭐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들은 적도 있는데 그 라돈치치는 굉장히 그 재밌고 한국에 많이 동화됐던 선수고 말도 꽤 잘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치치 선수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귀화를 한다 해도 국가대표팀에 이 선수가 반드시 뽑힐 거냐에는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근데 지금 세징야 선수는 아시다시피 실력으로는 K리그에서 첫째, 둘째를 다툴 만한 재능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적 배려가 일단 라돈치치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훨씬 그러니까 확률이 높고 마지막 사례가 이제 에닝요 사례인데 말씀하셨던 에닝요 사례는 약간 이거는 그 진정성, 시기, 호감도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대표팀 감독이 에닝요 선수의 소속팀 감독이었고 네. 또 국가대표팀을 마치면 돌아가기로 하셨던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닝요 선수가 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이런 거죠. 오늘 이제 당장 귀화시켜주면 내일부터 대표 선수로 쓰겠어. 거의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귀화되면 다음 달부터 대표 선발하겠다. 거의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또 지지와 어떤 성원을 얻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왜 계약하면 그러냐면 바로 입주. 거의 그런 식이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에닝요 선수야말로 정말 한국에서 세징야 선수보다도 오래 있었던 있었죠.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데 기량도 좋았고 그런데 에닝요 선수가 그 이전에 귀화의 귀자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뽑아주면 모레부터 한국 대표 선수로 뛰겠습니다. 갑자기 그래 놓으니까 그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충동 구매 느낌이 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세징야 선수는 예를 들어 세징야 선수가 예를 들어 한 2달 안에 귀화가 된다 쳐도 뽑는 사람은 벤투 감독이고요. 결국 벤투 감독이 다른 자원들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당장은 지금 2차 예선이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세징야 선수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2차 예선 하는 데 있어서 세징야 없으면 통과를 못할 팀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징야 선수는 예를 들어 지금 귀화를 이제 추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다음 달부터 대표팀 무조건 선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징야 선수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이건 여유가 있고 약간 국가대표만을 위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서 바로 뽑히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진정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장벽이 높지 않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제4의 장벽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높은 장벽이에요. 어떤 장벽입니까? 뭐냐면 한국어 능력 시험. 요게 결국은 이제 장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지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난이도를 모르겠는데 그 정말 한국어가 유창한 많은 그 외국인 방송인 분들이 봤을 때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 나한테도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이제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징야 선수가 지금 진정성도 있고 한국어 교습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세징야 선수가 요걸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문제인데 나머지 그 어떤 실력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진정성적인 부분 요런 거는 앞선 사례들에 비하면 저는 세징야 선수는 매우 확률이 그래도 높다. 근데 문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다. 일단 시험 붙고와 일반 기회를 해야 가져온데 되니까. 시험 붙고와. 레드제민 뭐 덧붙일 말 있습니까? 일본 얘기도 나오고 중국 얘기도 나오고 뭐 카타르 얘기 나오고 귀화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던 브라질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일본어를 구사를 해요. FC 서울에서 뛰었던 에스쿠데로 있죠.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에스쿠데로는 하면. 일본에서 거의 많이 네, 컸잖아요. 일본. 근데 라모스도 라모스 같은 그렇고 선수도 로페스도 그렇죠. 그렇고 당신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가질 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 이미 동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모스가. 최소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한국보다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270만 명인데 카타르 순수 카타르 국민은 10%인가 11%밖에 맞아요. 없어요. 예, 이민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 나라는. 나머지는 예. 다 외국인 노동자들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덜컥 월드컵을 따왔어. 대표팀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돈은 많고 다 사와야 되죠. 카타르 중장거리 육상 선수들도 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된. 예. 근데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많고 축구 선수도 많고 순혈 정치 지리학적으로 순혈주의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갖고 있고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굳이 축구라는 종목에서 외국인 선수를 기술 그거 하나만 보고 뽑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상당히 훌륭 국수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세징야 선수에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 네. 가까이서 본 적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한번 묻고 싶긴 해요. 뭐냐면 한국어 능력 준비까지 잘 되면 그거 응원할게 하세요. 근데 이제 다만 혹시 나중에 월드컵 못 가기라도 해도 괜찮아? 저는 요거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국가대표와 아주 이게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정말 좋고 여기 생활이 마음에 들고 다른 여기서 직업 구해서 살아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세징야 선수 하는 거 당연히 밀어주죠. 저는 재민이 형하고 이게 조금 반대되는 의미로 그래서 한번 세징야가 도전해서 그 견고한 벽에 좀 미안하지만 그 균열이라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이것도 일종의 신화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일 민족이나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순혈주의의 신화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23세 이하에서 성적이 잘 나오듯이 현실과 이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세징야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균열을 줄 수 있다면 그 뒤에 더 많은 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량규님이 남겨주신 이 질문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경기들 보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꼭 직관하고 싶은 경기가 있다면 레드제민에게 먼저 드릴게요. 이거. 기억에 남는 경기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기억에 남는달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나 거기 있었어. 네, 저 호날두 맨유 데뷔전 봤어요. 현지에서. 현장에서. 볼튼인가요? 그 네, 상대가? 볼튼에. 네. 그때 사실 저는 볼튼에 JJ 오코차 보러 갔는데 오코차. 오코차 보러 갔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정말 심지어 자리가 바로 앞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의 여드름 나 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쟤 뭐야? 그날 아주 라고. 춤을 췄죠. 네. 아주 댄스를 했죠. 정말 깜짝 놀라서 봤더니 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호날두였어. 경기 볼 때는 그 선수 누군지 몰랐어요? 저 호날두 몰랐어요. 아니 그때 이제 영입했다고 뉴스는 떠들썩했잖아요.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신경 안 쓰고 저는 오로지 오코차한테 막 꽂혀 있어요. 오코차의 댄스를 보러 갔다가 그 당시 저의 마이 페이보릿 플레이어였어요. 오코차. 하여튼 그 경기 봤습니다. 예. 차씨는 어떤 경기? 저는 1976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차신 7살 때. 네,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서 이제 개막전 화랑대 말레이시아. 그런데 이제 요 경기는 그 대통령배 국제축구 개막전 우리
홈에서 불러서 하는 잔치인데 그때 우리가 박스컵이었죠? 예, 0대3이다가 이제 박상인 선수가 넣었는데 상대가 또 넣었어,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1대4 막 이런 상황까지 가서 TV에다 깨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불과 한 6, 7분 뭐 그거보다 짧다는 얘기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차범근 감독이 해트트릭을 하면서 4대4로 그래도 우리가 크게 망신 덜 당하고 이제 안 당하고 이제 그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해트트릭이 이제 차범근 감독의 그 이후에 어떤 전설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박대 동양컵 쟁탈 아시아 축구대회가 말레이시아, 서울에서 태국 등 개막됐습니다. 아시아의 10여 개 국가들이 축구 실력을 겨루었던 제6회 박대통령컵 국제축구대회. 이 대회에서 전 아시아를 뒤흔드는 놀라운 경기가 펼쳐졌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게 4대1로 크게 뒤지고 있던 후반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추격전이 벌어졌다. 경기 종료 7분을 남겨놓고 연속해서 3골을 넣어 4대4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3골 모두 한 선수가 넣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바로 차범근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7살 때 TV를 봤어요. 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거를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경기인데 문제는 차범근 감독의 그때 그 막판 골 장면들이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3골 중에 2골 정도는 대충 기억하는데 나머지 한 골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한 골은 하여튼 굉장히 멋있게 넣으신 골도 하나 저는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설적인 그 해트트릭이 자세하게 이걸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아니 그냥 지금 이 그 옐카 시청층 그 연령대를 생각할 때 지금 꺼낸 경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래서 저는 44년 전이 제가 또 나름 뭐 기억을 하는 걸로 제가 또 나름 그래도 장점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거 진짜 가서 다시 보고 정확히 머리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다시 가고 싶다. 샤신 7살 때, 레드제민 5살 때, 저 2살 때. 넌 뭐 했니 그때?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류블루는요? 저는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이 가장 호주와의 경기. 네, 현장에 있었죠?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다시 가고 싶어요? 호주와 우리가 올라가서 시드니에서 붙는 그 경기, 물론 아쉽게 지긴 했지만 정말 관중 많이 왔고 평화로웠고 우리가 진 것 빼고는 다 괜찮다. 그리고 2014년 월드컵에 처절한 패배를 딛고 대표팀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계기가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사실 세 분께만 여쭤봤는데 저도 현장을 그래도 나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전 2경기. 여기서 왜 혼자 2경기를 불공평하게 아니 대답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질문하죠. 경고 누적은 시간을 늘려 그럼 한 경기로. 아니 일단 한 경기는 2년 전 6월 27일 카자넥이죠. 카잔. 골이에요. 독일을 상대로 골을 기록합니다. 손흥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세계 최강을 집어삼켰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대한민국이 월드컵 무대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경기가 또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또 경기를 있어야죠, 통해서 앞으로도. 그 경기를 통해서 독일이 탈락했어요. 예. 이런 조건은 저는 뭐 다시는 오지 않을 현장에 있었다는 게 참 지금도 뿌듯하고요. 또 하나는 샤신과 함께 있었던 현장이에요. 2008년 눈 내리던 빅버드. 그 경기. 챔피언 결정 2차전. 저도 있었네요. 네. 그때. 저도 있어. 우리 다 있었네. 넷다 있었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왜 우리가 전고점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시장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게 K리그의 전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아려요,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옐카 3 축구 이야기 시청자 센터 개소식 답해드린 초심을 생각하게 하는 레드제민의 또 팩폭과 또 깊이 있는 우리 축구 패널들의 답변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르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리그 사랑.